안녕하세요. 이래하는 박성민 원장입니다. 교합 감각 이상, 좀 생소한 용어일 수 있는데요. 치과 치료 이후에 혹은 큰 스트레스를 겪은 다음에 음식을 어떻게 씹어야 될지, 이빨을 혹은 턱을 어느 위치에 두어야 될지 잘 모르는 증상을 교합 감각 이상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감각 이상이 있으면서 불편함이 없다면은 그때는 파레스테시아라는 단어를 쓰고요. 감각 이상이 있으면서 불편함을 느낄 때 오클루절 디세스테시아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간단히 개요를 알아보면요. 발치라거나 금리빨을 새로 하거나 보초를 하거나 임플란트 치료 이후에 사실은 치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요. 음식을 씹기가 어렵고 이빨의 교합이 잘 안 맞는 느낌이 들고 계속 신경 쓰이고 불편한 상태를 말합니다. 실제 이빨이 잘 맞는지 교합에 대한 검사를 해보거나 턱관절 장애 등의 검사를 했을 때 구조적인 문제가 발견되지 않지만 환자는 지속적으로 불편함을 호소하고요. 위에 말씀드린 그런 치과 치료를 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나는 대부분은 그 변화에 적응하지만 그 이상 지속되는 기간에 불편함을 계속 말할 때 교합 감각 이상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의학적인 컨디션이 하나 있는데요. 신체화 증상, 신체 증상 장애라고 부르는 혹은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신체 증상이라고 부르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교합 감각 이상이 있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여러 가지 검사에서 구조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됐을 때는 더 이상의 추가 조정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관련된 치료를 받을 때는 의사들은 이 병이 꾀병이 아닌 것을 설명해주고 그들의 고통을 인정해줘야 됩니다. 반면에 환자분들께서는 너무 많은 병원을 방문하시거나 의사를 믿지 않고 불신하시거나 증상에 대해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잘못된 치료를 더 이상 받지 않고 정확한 교합에 대한 집착을 줄여야지만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2021년 최근 논문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을 좀 심도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교합 감각 이상이라는 용어가 쓰여지기 전에는 다양한 용어로 이 서론 상태를 설명했었는데요. 팬텀 바이드 신드롬, 오클루절 디스컴포트 신드롬 등의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교합 감각 이상이 있을 때 환자분들이 주로 호소하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정상적이거나 편안하지 않는 교합 저작작용, 교합이 맞지 않거나 너무 높다고 느끼거나 턱의 움직임이 교합 시 정확하지 않게 발생을 한다거나 턱이 느슨해지고 저작력이 약해졌다고 생각하고요. 치아 교합이 균일하지 않다고 느끼고 저작하는 자체가 쉽지 않다고 느끼면서 올바른 저작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되었다고 표현하셨습니다. 또한 내 이빨을 어디에 위치시켜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고 씹는 동작에 대한 친숙함이 없어졌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자, 이 중에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들은요. 중심교합 상태에서 잘못 맞춰진 교합을 찾아 조정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고요. 펑셔널 포지션, 즉 말을 하거나 저작 적용을 할 때의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자,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의 몇 가지 임상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치아 교합에 대한 집착과 지금의 교합이 비정상적이라는 믿음이 있고요. 반복되는 치과 치료에 실패를 경험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교합을 계속 조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또한 비교적 교육 수준이 높고 사회 경제적 수준이 높아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치과 치료를 계속하게 될 수 있고요. 반복되는 치과 치료에 실패에도 불구하고 많은 치과를 방문하면서 계속 교합 교정을 원하게 됩니다. 이제 일부 치과에서는 정신과 치료를 협업하기를 권유하지만 많은 경우 이를 거부하고 치과 치료에 집착하게 됩니다. 진료 초기에는 치과 의사에 대한 존중을 보이지만 증상이 악화되면서 그 태도는 비난과 실망으로 바뀌고요. 그 병원에서 치료를 중단하고 또 다른 치과를 찾게 되죠. 본인의 증상을 설명할 때 전문적인 치과 용어를 사용하려는 경향을 보이고요. 다른 병원에 처음 방문했을 때 내 교합이 맞지 않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과거의 증거들, 방사선 영상이나 석고본이나 구강장치 등을 가지고 가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질환의 임상적인 특징 몇 가지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여성의 발생 비율이 거의 80% 가까이 되고요. 진단되는 평균 연령은 51세에서 53세 사이고 보고된 케이스 중 2건을 제외하면 모두 45세 이후에 증상이 나타났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는 치과 치료 이후에 발생했지만 26% 정도는 치과 치료와 상관없이 발생됐다고 보고됐고요. 자, 이 내용이 중요한데 추가적인 치과 치료 이후에 이를테면 크라운을 교체하거나 이빨을 발치하거나 교합을 조정한 이후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증상이 악화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한편 이들은 평균 4.49대 치과를 방문하고요. 보고된 케이스 중 가장 많은 것은 6년 동안 이식
곳의 치과에서 200번의 진료를 받은 케이스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전문가 교육이라 그래서 몇 가지 강조하는 사항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실제 환자분들은 어떤 치과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요. 환자가 느끼는 생각과 의사의 판단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고, 교합 조정을 했을 때 처음에는 잠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상태는 더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치과 선생님들도 이 현상을 이해하고 치료에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한번 갈아버린 이빨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으로 환자분들은 정신적인 치료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담당하신 선생님께서 이를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의사 환자 간의 신뢰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에 나온 논문에서 진단 권고안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6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런 경향성이 있을 때 진단을 고려한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교합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신경정신 감정과의 관련성이 있고 최소한 6개월 이상 지속돼야 하며 과거에 교합 교정에 실패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환자분이 호소하는 증상에 부합하는 구조적 이상은 발견되지 않아야 되고요. 치과, 근육, 턱관절 장애 등의 다른 원인 진환이 없어야 합니다. 자, 역시 이 논문에서도 결론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떠한 치과적인 치료도 피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그 결과는 대부분 그 증상들을 악화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이 그림 한 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자, 이 그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 빨간색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Medically Unexplained Symptom인데요. 이거는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신체 증상이라고 하는 의학 상태를 말합니다. 가장 흔한 증상으로 두통, 어지러움증, 근력 약화, 피로 불면, 근육통, 관절통, 가슴 아픔, 두근거림 증상, 소화불량, 메스꺼림, 변비 설사, 생리통 등이 있고요. 그런 경향성이 있는 분들이 일상적인 치과 치료를 받은 다음에 교합의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치료받은 치과에 다시 한번 방문하게 되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치과 치료, 이를테면 교정을 다시 간다거나 교합을 조절해서 크라운을 좀 정리한다거나 이빨을 갈아내거나 임플란트를 조절하는 등의 추가적인 치료를 받지만 일시적인 증상에 호전만 있을 뿐 정상적인 패턴으로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이 치료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의사와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다른 치과를 또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덴털 쇼핑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곳에서 다시 동일한 요구를 하게 되고 역시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치과를 계속 방문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고요. 그 중에 이제 일부 선생님들은 신경정신과와의 협업을 권유하게 되지만 환자분들은 그것을 거부하게 되고 다시 다른 병원을 찾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무엇이 문제인가? 신체적 이상은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고요.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신체 증상과의 관련성이 굉장히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2012년 연구에서 교합 감각 이상이 있는 환자분 12명의 실질적인 교합 능력을 일반인과 비교해본 연구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이 갖고 있는 물리적인 기능은 일반인과 동일했다고 평가를 했지만 신체 증상 지수는 일반인에 비해서 높다고 보고됐습니다. 자, 12명의 일반인과 12명의 OD 환자의 평균 데이터인데요. 두 그룹 사이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항목은 4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소마틱 심프텀은 아까 말씀드린 신체화 증상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울증과 낙담 지수도 훨씬 높았고 심각한 우울증 지표도 훨씬 높았으며 활력의 징후는 일반인에 비해서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신체 증상의 다른 이름은 소마틱 심프텀 디스오더라고 부르고요. 과거에는 소마토폼 디스오더라고 불렀고 사이코소마틱 심프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교합 감각 이상증에 있어서 소마토폼 디스오더의 중요성을 강조한 논문이 있었는데요. 소마틱 심프텀 디스오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DSM-5 진단 크라이테리아에 다음과 같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통스럽거나 일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하나 이상의 신체 증상이 생기고 그 증상에 대해서 혹은 전반적인 건강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생각과 느낌 혹은 행동을 다음 중 하나 이상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증상의 심각성에 대해서 편중되고 지속적인 생각을 하고 건강이나 증상에 대해서 높은 불안감을 표시하며 이러한 증상 혹은 건강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말하고요. 이를 조금 더 쉬운 언어로 표현해 보면은 과거에는 건강염려증이라고 부르는 상태를 포괄하고 있고요.
불안증, 신경증, 우울증과 많이 동반되며 주요 호소 증상에는 통증이 가장 흔한데요. 통증의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경우는 SSD에는 포함되지 않고요. 불편함을 느끼는 부위에 이학적인 검사를 했거나 방사선적인 검사를 했을 때 거기에 합당하는 원인을 찾지 못할 때에 해당됩니다. 동시에 피로감, 두근거림, 숨찬 느낌, 다양한 소화기 질환, 두통, 어지러움, 메스꺼림, 복통, 소화불량, 설사변비, 비뇨기과 증상들, 불안, 우울, 무력감, 불면증을 호소하고요. 이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대답을 들을 때까지 많은 병원을 찾게 됩니다. 발생 시점에서 외상과 같은 신체적 원인보다는 심한 스트레스 사건을 겪거나 상실감을 경험한 이후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심장과 소화기 등에 대한 걱정을 좀 과도하게 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들이 말씀하는 증상은 때때로 변하거나 건강 상태에 대한 의사의 설명이 환자를 안심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의사의 설명이 틀렸고 그들이 진단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증상이 좀 심한 경우는 질병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서 직장, 가족, 사회생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교합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면서 이런 SSD의 경향성이 있다면은 교합 감각 이상의 진단을 고려하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은 SSD의 특징을 풍자한 그림인데요. 본인의 증상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거나 유튜브를 시청해서 병원에 갔을 때 나의 증상이 이렇다는 설명을 길게 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자, 이 그림은 25번째 병원을 찾아가서 본인의 증상을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자, 소마토폼 디스오더가 있을 때 몇 가지 임상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자, 진행 단계가 처음에는 증상이 생기고 걱정이 심해지면서 잘 낫게 않기 때문에 본인의 증상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게 되고 그 통증이나 불편함을 심하게 하는 자극에 민감해지게 되면서 증상과 치료에 대한 부적응, 병원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게 되고 잘못된 인식을 형성하게 됩니다. 치료적 접근에 있어서 잘못된 계획과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요. 병원을 너무 많이 방문하게 되거나 스스로 알아본 치료법을 적용해서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병원과 의사의 부정적인 관계가 형성되면서 올바른 치료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사회생활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3단계, 4단계에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인지행동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선 방법은 인지행동 치료가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항우울제나 항경련제 등과 같은 약물 치료를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지행동 치료란 질병에 대한 정확한 생물학적인 설명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본인의 의학적인 상태를 받아들이게 하는 데 있고요. 잘못된 행동과 치료 방법을 찾아 헤매지 않게 하고 그분들이 느끼는 감정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통증에 대한 인지를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그림은 어렵지만 쉽게 접근하는 치과 심신의학이라는 책의 표지인데요. 챕터 3의 치과 심신증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앞에 설명드린 내용과 거의 동일한데요. 이 책에서 치과 심신증에 해당되는 내용에 버닝마우스 신드롬, 소통증이 들어가 있고요. 비정형 치통, 교합 감각 이상, 구강 감각 이상, 구취 공포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강 감각 이상은 입안에 이물감이 느껴지거나 모래알 느낌이 좀 들거나 혹은 이빨에서 뭐가 자꾸 나온다는 느낌이 들거나 잇몸에 뭐가 낀 느낌이 드는 그런 감각적 이상을 말합니다. 이 책에서는 교합 감각 이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치과 심신증 중에 가장 관리가 어렵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발생 원인에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뇌 안의 정보 처리 과정의 기능 이상, 중추 감각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보철 치료나 임플란트 치료가 완성되기 직전에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고 전신적인 소마토폼 디스오더가 동반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치료에 있어서도 치과 치료보다는 왜곡된 감각과 잘못된 인지에 대한 수정이 우선이고 항우울제 등의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는 이빨 치료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신경과적인 접근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구강절감 증후군과의 관련성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2023년에 나온 논문에서 500명의 구강자결감 증후 환자들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대략 41명, 8.2%에서 교합 감각 이상이 발생한다고 보고했습니다. 8.1%는 일반적인 발생 비율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비율이기 때문에 두 질환과의 관련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구강잘근감 증후군의 주요 증상은 혀가 화끈거리는 통증, 구강 내 이물감, 아까 말씀드린 구강 내 이상 감각을 말하고요. 입이 마르는 건조증, 미각 이상, 인후두 이물감, 혀 모양의 변화, 가려움, 저림 등이 있습니다. 한의원에 가장 많이 오는 경우는 구강잘근감 증후군과 같이 동반되는 경우인데요. 한의원에서 이런 환자분들이 잘 치료가 되는 이유 중 하나가 한의학의 심신의학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이코, 소마틱, 심프텀의 사이코는 정신, 한의학에서 말하는 마음을 말하고요. 소마틱은 체성, 몸, 신을 말합니다. 근데 한의학은 과거로부터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그런 개념으로부터 시작된 의학이기 때문에 마음의 문제가 신체화되는 증상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많은 방법이 연구되어 왔습니다. 관련된 책을 몇 개 볼 텐데요. 사이코소마틱 메디슨이라는 책의 챕터 3에서는 한약의 치료 방법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또 다른 책, 소마타이제이션 앤 사이코소마틱 심프톰이라는 책에서는요, 한의학과 신체화 장애에 대한 관련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약이 어떤 기전으로 치료 효과를 발휘하는지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허벌 메디슨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일본의 가고시마 의과대학 내의 사이코소마틱 인터널 메디슨, 일본어로 심료내과학이라는 분야의 교수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자, 이 책에서 어떤 분야, 어떤 증상이 한의학 치료가 뛰어난지 챕터별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챕터 6이 치과 진료에 있어서 한약의 역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주요 증상은 구내염, 구강 내 발생하는 만성 통증, 구강 자결감 증후군, 혀통증, 비정형 안면 통증, 그리고 구강 내 건조감, 입맛의 변화, 턱관절 장애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합 감각 이상에 대한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요. 요약해보자면은 심리적 문제가 주요 발생 원인이고요. 정확한 교합에 대한 집착을 해서 벗어나야지만 오히려 더 빨리 좋아질 수가 있고, 신경정신과적인 치료 접근이 필요하며, 검사 결과 교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은 추가 치료는 반드시 피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증상을 치료할 때 의사와 환자 관계가 매우 중요한데요. 의사는 환자들이 표현하는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서 신체적 검사에 이상이 없다면은 어떤 심리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금 느끼는 불편함이 꾀병이 아닌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임을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환자분들은 이를 잘 수긍해야 됩니다. 그 뒤에 적절한 대처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치료의 첫 단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 대한 심화 치료는 인지행동 치료로 이어질 수 있고요. 또한 환자분께서는 병원에서 말한 설명에 잘 귀를 기울이고 올바른 교합이 꼭 필요하다는 집착에서 벗어나야지만 불편함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